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는 야당을 말살하려는 폭력적 행위를 용서해선 안 된다며 법원이 진실을 잘 가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재판에 참석했던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전화 연결해서 이재명 대표의 이딴 재판과 관련한 민주당 입장 자세히 들어봅니다. 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순직 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제2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관련 소식 포함한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매주 월요일 정치 토크는 정치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의 시각으로 정치 현안을 짚어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기성세대와 차별화되는 어떤 시각이 있는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 비서관, 그리고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전 정부는 해병대원 특검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지역화폐법에 대해서 제2요구권 건의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먼저 오늘 국무회의 주재한 한덕수 총리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여 헌법에서 정한 삼권 분립의 원칙에 정면 위배됩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을 갖추었을 뿐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한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주 부대변인, 여당 이제 한덕수 총리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야당의 특검법은 대통령의 특별검사 대통령 임명권을 박탈을 하고 결국은 특검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하는 법 아니냐. 뭐 이게 여당도 비슷한 입장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최상병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향한 특검법이 계속해서 도돌이표처럼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이 본인들이 원하는 자신들만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특검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이 도돌이표 정국을 이끌어가는 것, 이 책임은 저는 전적으로 야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검사의 경우는 이 수사가 미진했을 때 검찰의 수사 결과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기 어려울 때 진행되어야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상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수처 등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준 사람은 처벌할 수 있지만 받은 배우자를 향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무혐의가 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는 야당의 그 목적은 명확하죠. 이 사안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진실을 규명하기보다 정쟁의 수단, 공세의 수단으로 삼기 위한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특검과 여러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또 지역화폐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고유의 그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화폐법이 통과된다면 지금 물가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물가 상황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이다.
된다. 그러면 그 불이 활활 타게 되면은 물가가 더더욱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고 결국에 국민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이 법안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라고 봅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야5당, 이제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5당이 대통령실 앞에서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부정부패를 묵인한 대통령으로 남지 않으려면 특검을 수용하라 이렇게 계속 요구했는데 이 강한 압박은 계속 되겠죠? 앞으로도? 뭐 계속 되겠죠. 저는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사적인 방어권이 아니다. 그러므로 남용을 멈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금 가장 쟁점이 됐던 게 이 최혜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대통령 본인과 관련이 있거나 대통령의 배우자와 관련이 있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에요. 역대 대통령들도 뭐 본인과 또는 본인의 가족들과 관련된 일이 있었을 때 뭐 수사기관에다가 맡기고 진상규명을 받겠다라는 스탠스가 사실은 일반적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보면 지금 최혜병의 죽음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을 밝히자라고 하는 그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반대를 거부를 하고 계시고 김건희 여사의 의혹이 지금 차고 넘치다 못해 골마 터져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것 자체는 국민들이 봤을 때 떳떳하면 특검을 받지 왜 안 받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네, 이동수 대표님. 네. 지금 뭐 국민들 뭐 눈높이에서는 또 이게 특검을 받고 만약에 또 이게 털고 가려면 털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네.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정부 여당이 어떤 해법이 있습니까? 탈출구가 있습니까? 출구가? 지금대로라면 전 탈출구 찾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다른 건 몰라도 해병대원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이 수사를 좀 제대로 해서 이제 좀 진상을 밝혀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대단히 높은 상황에서 이제 이걸 계속 지금 거부권으로만 이제 좀 나설 수는 없는 상황, 대응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선제적으로 국민의힘이 과거에 이제 약속했던 것처럼 이제 뭐 제3자 추천안을 좀 바꿔서라도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야당이 그 무한한 비토권이 결국에 또 입맛에 맞는 이 사람을 좀 검사로 특검으로 추천하기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반대로 그럼 비토권이 없었으면은 이거 찬성했을 것인가? 저는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적인 여론이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먼저 나서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른바 쌍특검은 국민 눈높이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표결 시점과 관련해서 선거법 공소시효인 10월 10일을 고려해서 일정을 맞추겠다. 박성민 비서관님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불거진 그 공천 개입 의혹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선거법 위반과 관련돼 있는 이슈를 의미하는 게 이 의혹인 거고요.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 법이 뭐 공표되든 공표되지 않든 가결되든 부결되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 공소시효를 고려해서 처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공표를 한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잠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최혜병이 순직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특검을 거부하면서 수사를 방해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의혹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고 자고 나면 공천 개입을 뒷받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특검을 거부하면서 수사를 방해할 생각입니까? 특검을 거부하면 할수록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심증이 강화되고 그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불가능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말은 한마디로 특검 거부는 수사 방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재표결에서 특검법 통과하려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에 8명이 뭐 이탈해서 이제 찬성표 던지면 이제 특검법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이번 표결 결과 저번 때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이탈표가 크게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는 뭔가 한동훈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이 좀 모여서 모종의 작전을 짜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유난 갈등이 불거지고 거기에 대응하는 당의 분위기를 보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한동훈계가 그렇게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거나 아니면 한동훈계가 세력화를 더 크게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서 눈치 보기, 간보기를 하고 있는 의원들이 여전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면 한동훈 대표의 세력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이른바 한동훈 대표의 당 장악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또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입지가 과거보다 더 공고해지고 커졌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한동훈 대표의 편에 서서 어떤 모종의 작전에 동참해줄 이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친윤계 의원들의 압박에 사실은 좀 짓눌리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아마 의원들 입장에서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기 싫다 이런 고민이 있어서 갈팡질팡할 걸로 보입니다. 저도 또 다른 측면에서 다른 측면에서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의원실에서 일하는 보좌진들한테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이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친한계가 이제 큰 힘을 못 받고 있는 점 때문에 대통령실의 어떤 좀 눈밖에 나는 행동을 안 하려는 게 가장 크다고는 해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얼마 전에 이제 인권위원 추천하는 게 있었잖아요.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당 추천위원을 추천을 부결시켰거든요. 그거에 대한 또 반감이 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저렇게 똘똘 뭉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분열하면 안 된다라는 또 정서도 어느 정도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자, 신주 보대변인한테 이거 좀 여쭤볼게요. 어떤 평론가 또 이제 그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만약 여당이 자체 특검을 발의하면 당이 심각하게 분열될 거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얘기했던 특검법을 이게 밀어붙일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분열 부분이랄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을 뿐 아니라 당원 63%의 더더욱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당의 분열 여부, 가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원들의 판단, 당원들의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제3자 추천을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당원들도 염두에 두고 표결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63%의 지지로 나타났다면 저희 당 내부에서는 이미 최상병의 죽음에 대해서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에 통과시키고 그것에 따른 진실 규명을 사실상 명령하신 겁니다.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그러한 당원들과 국민들의 뜻을 받든다면은 저는 개개별 의원들께서도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의 안에 찬성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취임 초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뭐 약속했던 그런 분위기보다는 약간 더 이거 그 야당이 제안하는 특검을 과연 받아야 되나 이런 분위기는 있나 봐요. 아닙니다. 야당이 제안한 특검은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었던 제3자 추천 특검이 아닙니다.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야당, 민주당이 계속해서 비토를 하게 되면은 결국엔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이 추천됩니다. 이거는 그냥 무늬만 제3자 특검법이지 사실상의 민주당 주도 특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고 얘기 이어갑니다. 영부인 특검법은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온갖 루머와 의혹을 모아놓은 특검법입니다. 특검은 특정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척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특정 개인을 모욕 주기 위해 온갖 의혹들을 마구 엮어놓은 특검법은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례로 남겨서도 안 됩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진상 규명과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 당의 내부 분열을 가져오기 위한 노림수로 특검을 악용하는 거대 야당의 정치 행태는 야비하기까지 합니다. 야당이 최상병의 비극을 이런 식으로 악용할수록 우리 당은 더더욱 특검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는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해병대 특검법이 진실 규명이라는 본래 취지보다는 정치 공세나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한 법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럼 대안을 내놓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래 한동훈 대표의 대국민 약속이 이 제3자 추천 특검법을 하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민주당에서 낸 법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약속을 지키는 취지에서라도 사실 이미 국민의힘 안이 저는 나와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진상규명에 동참하겠다라는 의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본인들의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면 그냥 민주당의 법안들을 트집 잡기밖에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입장은 정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하루 걸러 하루 또다시 터지고 있는 이런 의혹들을 보면 아마 국민들 입장에선 특검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언제까지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신주 부대변인께서 상당히 지금 째려보셨어요. 왜 째려보고 그러세요? 최상병 특검, 그러니까 최상병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진상 규명,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이 현재 진행 중이죠. 공수처 등의 수사 기관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작 의혹, 대통령과 결혼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천 개입 의혹, 아니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김영선 전 의원이 저희 당에서 공천 받았습니까? 공천 개입인데 공천 받지 못한 사람을 논한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여러 특검 자체들이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한 사람 특정인을 겨냥해서 그 사람을 마녀 상향식으로 해갖고 결국에 정치 공세로 삼는 그런 악랄한 의도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완화의 의도도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11월 달에 되면 1심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은 민주당이 아무리 똘똘 뭉쳐있다고 한들 그것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받는 충격이 굉장히 클 겁니다. 게다가 선거법에서 최종 유죄가 나와버리면 선거 지원비가 다 뱉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 수백억 되는 돈을 민주당이 다시 국가에 반환하려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 내부에 엄청난 그 폭풍이 불어닥칠 것이다.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영부인을 고리로 삼아서 계속해서 공격을 삼는 것인데 과연 그러한 공격이 언제까지 통할 것인지 저는 궁금할 따름입니다. 근데 저는 네, 이동수 대표님. 이 이제 특검 같은 것들을 김건희 여사 특검이든 해병대원 특검이든 민주당이 이제 법안을 강행 처리를 하고 네. 또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상황이 거듭될수록 뭔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은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표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만 하더라도 이제 과거에 그냥 한 세 달 네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적인 인식이 너무 민주당이 또 이제 김건희 여사 가지고 정쟁을 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인식도 전 적지 않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게 한 9월쯤 지나서 특히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 김건희 여사가 뭐 마포대교도 가고 어떤 그 보육 그 원에 이제 좀 봉사활동도 가고 이렇게 대외 활동을 시작하면서 여론이 굉장히 나빠졌고 그러고 나서 이제 9월 19일 날 민주당이 이제 그 특검법을 처리를 할 때 원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먼저 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처리해도 되겠다라는 좀 판단이 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처리하고 그 이후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처리했거든요. 민주당도 판단이 선 것 같아요.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를 좀 본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은 정말 대통령실에서 좀 엄중히 좀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주 부대변인. 네. 그 김건희 여사 뭐 사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당내에도 이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법률적인 문제에서 죄가 없다고 한들 그것이 도의적 책임이 없다라고 결부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그 고가의 선물 디올백이라고 하죠. 그것을 수수한 것이 법적으로는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기소하지 못한다고 한들 그것이 국민들이 보셨을 적에 어떻게 느끼시겠느냐. 저는 그거를 좀 판단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기자 간담회에서
아내의 그 적절하지 못한 처신 때문에 뭐 국민들께 불편함을 드렸다면은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사과의 뜻을 표시하셨습니다. 저는 영부인도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하셨던 그 뜻을 이어받아서 국민들 앞에 나서서 진솔하게 사과하실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민주당에서도 뭐 공격을 더 할 거다 이런 예상도 있지만 영부인이 사과했는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더 공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지금 국민들은 영부인의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오늘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이제 방금 전에 구형을 징역 3년을 했습니다. 박상민 비서관님, 이 징역 3년 구형 어떻다고 보십니까? 뭐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 뭐 검찰이 지난번에 이 위증교사 혐의 말고도 이 공직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또 최고의 구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양형 기준에서 최대치, 그다음에 최대치 플러스 가중치를 더해 가지고 구형을 했던 게 2년 징역 2년을 이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구형을 했었고, 이번에도 이제 위증교사 구형 같은 경우에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까지가 양형 기준이 있는데 네. 이 가중 요소를 더하게 되면 최대 징역 3년까지 구형이 가능하다 이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지난번 공직선거법에 대하는 그 어떤 검사들의 태도, 검찰의 태도를 보게 되면 네. 어쨌든 무조건 최대치를 구형하겠다라는 약간 좀 도끼가 보였다고 할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뭐 징역 3년 구형할 것이다 이렇게 아마 저는 검찰이 그동안 계속 이런 생각을 갖고 오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지금 검찰의 움직임을 보면 검찰 자체의 신뢰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 문제가 더 크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라는 인식을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검찰이 출장 조사 한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에 지금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서도 불기소든 기소든 어떤 처분도 제대로 못 내리고 있는 검찰의 미적지근한 태도라든지, 아니면 명품백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수심위가 이제 기소를 권고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권고하고, 검찰 역시도 둘 다 불기소를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 자체가 김건희 여사 앞에 법이 무력화되면서도 동시에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 앞에서는 법의 칼날을 이렇게 날카롭게 들이대고 있는 검찰의 그 이중적인 잣대가 모순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빗대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일단은 요 사안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검찰이 뭐라 그랬냐면 위증범죄는 사법질서 교란하고 사법불신초래한 중대범죄다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현직 도지사라는 우월적 권력을 악용해 매우 계획적이고 집요한 방법으로 김진성 씨를 회유하고 위증을 교사했다. 이 대표 위증 교사를 통해서 2018년 공직선거법 사건의 실체와 양형에 모두 영향을 미치려 시도했고 실제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자세하게 적었는데, 이동수 대표님, 네. 결국은 이게 뭐 위증 교사를 했냐 안 했냐 간단히 말하면 네. 어느 쪽에 지금 더 이게 녹취록 같은 거 보면 더 무게가 있다고 보세요. 우리가 뭐 재판부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판단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이제 네. 같은 말이라도 이제 한쪽에서는 이 정도면 위증 교사다. 한쪽에서는 그냥 피해자의 방어권 차원에서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다일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네. 이제 언론사하고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해석의 영역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제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사법적으로 이게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이 위증교사라든지 아니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등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사항들이 정치적인 어떤 피해를 끼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예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이미 선반영된 어떤 위험 요인, 리스크는 이제 주가에 큰 악영향을 안 끼친다고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사안들이 수년째 계속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또 뉴스에서 나온 사안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도덕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이걸로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는 예상입니다. 그래도 이제 뭐 1심이긴 하지만 네. 첫 선고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뭐 위증교사야 이후에 잡히겠지만 지금 공직선거법은 11월 15일로 잡혀 있잖아요. 첫 선고가 나오면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신주호 부대변인? 영향이 큽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도 사실상 6개월 이내에 1심을 끝내라는 기존의 취지, 기존의 법 취지와 다르게 지금 2년 가까이 미뤄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에게 당선 무효형, 그러니까 당선 무효형이 아니라 그 100만 원 이상을 받아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기 대선에 나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그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 전액을 다시 반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떻게 해서 반환할 건가요? 이재명 대표의 뭐 대장동 부당이익 수익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은 뭐 어떠한 방식으로 그 기금을 출연해가지고 반환할 것입니까? 그러한 여러 현실적인 고려사항들이 포함이 된다면 저는 결국에 민주당 내에는 굉장히 엄청난 그 폭풍이 불어닥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사법 절차를 무너뜨린 아주 중대 범죄거든요. 근데 녹취록을 잘 들어보면은 기억을 되살려봐라. 이런 식으로 사실상 위증을 하라는 종용이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 번 들어봤는데 그러한 위증을 하라는 종용, 사실상 위증을 지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으면은 당연히 유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용을 보내준다. 이건 어떻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지시하는 대로 법정에서 진술을 해라 이건데 그 진술에 따라서 결국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선에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이것은 단순히 사법 절차만 우롱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그러니까 경기도민의 뜻을 거스르는, 경기도민의 선거권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범죄 행태였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뭐 검찰이 구형한 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위증교사 혐의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 하나로 묶어진다면 이재명 대표가 과연 차기 대권에서 투표용지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정수 대표님. 요거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그 위증교사와는 별개로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재판부에서도 전 유죄를 좀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번에 징역 2년을 이제 구형받은 게 사실 내용의 핵심을 보면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한 게 누명이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를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400억이 넘는 그 대선 선거 보전금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과연 재판부에서 이제 이거 말 한마디 했다고 한 야당이 한 정당이 400억을 뱉어내게 하는 그런 판결을 좀 내릴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상현 비서관님 짧게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앞에서 길게 말씀하셨는데 저만 짧게 하나요? 아 그래요? 아니 나는 이 얘기 먼저 했었으니까 네. 하세요. 저는 근데 이게 검찰이 어쨌든 무리수를 쓰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뭐 모른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의 기억과 인지와 관련된 어떤 주관적인 영역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유죄 판결까지 끌어낼 생각인지 저는 좀 의문스러웠고, 이번에 위증교사 관련해서도 녹취록의 일부만을 가지고 자꾸 뭐 위증교사가 확실하다, 위증교사를 한 게 분명하다라고 검찰 측을 비롯해서 여당 측에서도 계속해서 주장을 하시지만 사실 이게 재판에서도 좀 공방이 있었어요. 검찰 측에서 검찰 측의 주장이 유리한 부분만 계속해서 발췌를 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전체를 들어보자라고 재판에 요청을 했고 판사가 이제 전체 녹취록을 듣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합적인 맥락 안에서 평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녹취록 중에는 있는 대로 사실대로 안 본 걸 본다고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부러 모른 척을 해달라 또는 이렇게 말을 해달라가 아니라 기억을 되살려서 사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 이 부분을 위증교사로 보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내일이 임시 공휴일이라 마음 가볍게 퇴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체는 이미 상당합니다. 사고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청주 분기점 부근입니다. 1, 2차로가 막히면서 뒤쪽 정체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쪽은 입장 휴게소부터 정체가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안성 분기점 쪽으로 13km 구간 답답합니다. 신갈에서 죽전,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보니까요. 서평택 분기점에서 팔탄 분기점 쪽으로 어렵고요. 이 구간 16km 구간에서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매성 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쪽으로 차가 많고요. 서서울 요금소 부근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동호대교로 지나서 3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노량진부터 여파를 받고 있고요. 이전 방화대교 부근에서 염창 나들목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신주호 국민의힘 상금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그리고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와 지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국회의원회관에서 한 시민단체가 탄핵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국회 환노위에서도 이 문제로 여야 간의 설전이 벌어지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그런 행사를 벌이는 것을 용인하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국회, 사무처 그리고 민주당은 국회의 권위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품위를 훼손하는 이런 일체의 행동을 멈춰 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주호 부대변인, 국민의힘에서 이번 행사를 헌정 질서를 파괴를 의도한 행사다 이렇게까지 비난을 했어요. 왜,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국회 밖에서 이 들에서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비판을 안 했을 텐데 탄핵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지닌 국회 안에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 이거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죠. 게다가 저는 이 문제에서 민주당이 과연 이 행사와 무관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공식적인 입장은 의원들의 개별적 의사 표현이다. 당의 입장과는 이제 선을 긋긴 했어요. 공식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만은 민주당이 탄핵에 군부를 뗐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개개별 의원들이 계속해서 탄핵을 거론하기도 했고 또 탄핵 집회에 여러 명이 가가지고 발언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탄핵을 포석 쌓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보고 이 행사를 주최한 촛불행동이지 않습니까? 촛불행동의 대표가 김민웅 씨입니다. 친형이라면서요? 이 김민웅 씨가 김민석 최고위원의 친형입니다. 네. 근데 김민석 최고위원은 다들 아시겠지만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 당선권에 있다 없다 그 논란이 있었던 분인데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도움을 얻어서 수석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총애를 받는 분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총애를 받는 분의 친형이 이 행사를 주관했다. 근데 그 친형은 계속해서 탄핵을 외치고 김민석 최고위원은 계속 지금 계엄령을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가 혼란을 가장한 상황을 형제가 지금 같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 이게 뭐라 그럴까 흐름에 약간 연결성이 있다? 흐름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겁니다. 네. 형은 탄핵을 외치고 동생은 계엄령을 외치고 근데 또 그 동생은 이재명 대표, 민주당 대표의 총애를 받고 최측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민주당이 국가 혼란을 가장한 이 상황에 대해서 무관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민주당의 사실상의 묵인이 없었다라면 이러한 행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동수 대표님, 네. 형제는 용감했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네. 어떻게 지금 신주호 부대변인의 말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그 전에 제가 하나 정정드릴 게 있는데요. 좀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구형된 게 그 검사 사칭 관련한 거, 그건 이제 과거 공직선거법이었고요. 제가 착각을 해서 그건 이제 최근 거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게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요거는 정정드리고 넘어가고요. 그 이제 지금 이 탄핵의 밤 행사 관련해서 제가 이제 이 뉴스를 보면서 처음 든 인상이 뭐였냐면은 11년 전에 이제 민주당의 비례대표였던 장하나 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제 2012년 선거가 부정선거였으니까는 이제 사퇴하고 보궐선거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한동안 국회가 정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 대통령 물러나라든지 탄핵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좀 금기처럼 여겨졌었는데 이제는 뭐 스스럼 없이 탄핵을 얘기해도 될 만큼 좀 우리 정치가 양극화됐구나 이런 인상을 좀 많이 받았고요. 이번 행사를 이제 주선한 강득구 의원이 이제 1990년대부터 이제 안양 지역에서 지방의원도 하고 국회의원 재선도 하고 심지어 이분이 이제
과거에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제 연정 부시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했던 인터뷰들을 보면은 맨날 예전에는 경기도 의회가 맨날 싸워가지고 이제 좀 시끄러웠는데 본인이 이제 하고 나서는 경기도 의회에서 싸움이 없어져서 기자들이 심심해하더라 이런 발언을 하셨던 분인데 네. 결코 강성이 아니었던 분인데 최근에 이제 발언들 보면은 아니 국회의원이 이 정도 말도 못하느냐는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참 우리 국회가 좀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이 양극화된 걸 좀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박상민 대변인, 비서관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핵을 이제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이런 그 뭐 시점이 됐다 했는데 예를 들어 이런 요인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역풍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좀 검증이 안 된 우리가 여당에서는 이제 괴담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거까지는 검증은 안 되는데 막 내놔도 역풍이 없으니까 더하는 측면도 있지 않아요? 어때요? 박상민 기자감 보시기에.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 분노 최대치에 저는 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최대치를 매일매일 갱신하고 있는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어떤 진일보한다 이런 인상을 주지도 못하고 뭐 대통령과 또는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뭐 하나 딱 부러지게 정리하고 넘어가거나 국민들께 제대로 사죄하거나 이렇게 좀 의혹들이나 논란들을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모습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좀 굉장히 무질서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문제 상황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부에 대한 불만은 쌓여가고 있는데 그것을 표출할 곳이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나 이런 정치적인 인사들, 정치적인 뭐 활동이나 인사들이 대신해서 이제 분노를 표출해 줄 때 국민들이 여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만큼 호응을 얻기 때문에 또 이런 일도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뭐 탄핵을 시사하는 그런 행사장에 뭐 민주당의 의원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적절치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에서도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의원의 개별적인 행동이었을 뿐 당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선긋기에 공식적으로 나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원들께서 이 정부의 잘못된 점들, 잘못된 정책들, 잘못된 정치 행태들을 아주 신랄하게 냉정하게 지적하는 것은 좋으나 그 마음이 너무 앞서다가 과잉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기구의 전문가 추천권은 의사단체 등의 절반 이상 배분해서 의료계 입장 대폭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우려스럽다면서 반대 입장 표명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박주민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심을 쓰는 것입니까? 보건의료계를 들러리 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마음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기구가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춘 추계기구가 필요합니다. 박상민 비서관님, 지금 박주민 의원이죠. 의료대란대책특위위원장 얘기 들어보니까 정부가 지금 어차피 좌지우지할 거고 보건의료계는 들러리 세운다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게 절반 이상 들어오면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대통령 직속 특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뭐 의료계가 들어와서 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못을 박을 수 있는 권한 자체는 정부에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정부의 입맛대로 운영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게 대통령 직속 어떤 특위로 만들 것이 아니라 법제화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법제화를 통해서 사실상 구성의 독립성도 보장을 하고 그다음에 공정성도 담보를 하고 그래서 뭐 보건의료 인력법 개정을 추진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성 같은 면에서 좀 절차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료 체계를 쌓아가는 과정 중에 특정 정부의 입맛이나 주장이 강하게 반영되지 않게끔 어떤 객관성을 띠는 기구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일단 지금 정부에서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신설하겠다라고 지금 막 띄운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시점 자체에도 민주당은 좀 의문을 표하는 겁니다. 시점이 어떻죠? 왜냐하면 이미 의대 증원을 2,000명을 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근데 사실 그동안 2,000명 증원에 대해서 이 정부가 뭐라 그랬습니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해왔죠. 근데 그렇다고 했다면 왜 지금 이거를 신설하죠?
그동안 했던 것처럼 그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본인들의 방식으로 신설을 하면 될 건데 갑자기 왜 의료 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이제 와서 만드냐. 그러니까 왜 이제 와서 이것을 하냐. 뒷북이다? 네. 이런 것을 하는 것 자체가 뒷북이자 그동안 증언을 했던 그 내용 자체가 사실상 주먹구구였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신주호 부대변인. 어차피 대화 테이블에 앉혀야 되잖아요. 그 앉히는 방식 중에 하나 아닌가요? 어떻게 정부 입장에서 좀 일종의 양보를 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의료계에 큰 양보를 한 거죠. 저는 그렇게 그래요? 봅니다. 왜냐하면 의사단체, 의료단체가 지난번에 그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는 언론 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한 일종의 일방적인 그 비판을 받고도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의료계가 이 의료 대란 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이 겪고 계시는 그 아픔과 고통을 같이 해결해달라는 일종의 요청입니다. 그리고 부탁입니다. 그러한 차원인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료 대란 대책 특위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의료 대란 대책이 아니라 의료 대란을 야기하는 특위가 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면은 그것을 지지하고 응원해서 같이 국민들의 아픔, 국민들이 겪고 계신 어려움을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그것을 또 공세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행태들이 제1야당, 국회 내 거대 의석을 가진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인지 저는 의문스럽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있어서는 여야정은 하나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단체만 그 논의 테이블 대화의 장에 나오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료계를 향한 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자마자 그 야당이 비판하는 것은 야당이 처음부터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올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닌가라는 아주 뿌리 깊은 의문점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 박수환 네, 저 짧게만 비서관님, 말씀드리면 예,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오히려 그 여야의정 협의체의 힘을 빼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갑자기 추계기구 신설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단 의료계를 협상 테이블에 들어오게 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의료계는 지금 이미 이거 신설한다, 추계기구 만든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추계기구를 과학적으로 뭐 추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바가 있지만 그것의 전제 조건은 이 의대 증원을 멈추고 새롭게 만들어서 여기서 논의하자라는 거였기 때문에 일단 의료계의 요구사항과 상반된 다른 것을 지금 정부가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료계가 들어올 명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는 어찌됐든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보겠다라고 사실상 한동훈 대표가 나서서 좀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 밥그릇에 대통령이 재뿌리고 있는 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정부는 정부대로 의료 뭐 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하고 국회는 국회대로 여야의정 협의체를 해보자라고 하고 의료계는 지금 뭐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라고 하는데 지금 뭐 하나 문제가 풀리는 고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렇게 뭐 독자 노선을 걷겠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 뜻대로 그냥 의료개혁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과 진배 없어 보입니다. 자, 그 이동수 대표님, 그러니까 지금 박성민 비서관님 얘기한 대로 정부가 자기네 길만 가고 있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또 반면에 반대 사이드를 보면은 의료계가 백지화 안 하면은 또 못하겠다는 게 전혀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지금 새로 내놓은 이런 기구 이런 게 좀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일단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정부랑 여당이 좀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그거를 깨는 어떤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이번 그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을 하는 게 이제 한동훈 대표는 빼고 가겠다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이미 한동훈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하자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가라고 하고 지금 본인들이 이제 또 그 의료계 얘기를 듣겠다고 이 기구를 만든 거잖아요. 네. 물론 지금 현재 정부 여당에서는 이번에 이제 정부가 신설하기로 한 추계 기구는 어떤 적정 인력을 파악하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그 기구고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는 정무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역할이 다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협상 테이블에 모인 사람들끼리 진짜 그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할까? 저는 결국에는 어느 한쪽으로 힘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역시 한동훈 대표 얘기인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주말에 부산 방문하는 등 여당도 본격적으로 재보선 현장 지원에 지금 나서고 있어요. 자, 부산 금정은 기본적으로는 여당 지지세가 강했던 그런 지역인데 지금 관건은 지금 박성민 비서관님
단일화 여부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조금 삐걱대는 것 같은데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결국에는 뭐 진통 끝에는 결과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뭐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진통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쪽 네. 강화 쪽은 조국혁신당이 안 냈죠. 안 내고 그쵸. 이쪽은 단일화하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네. 두 가지가 연동돼 있다고도 볼 수 네,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강화 쪽은 사실은 거기는 이제 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움직임보다는 거기는 오히려 무소속으로 여당 출신의 인사가 출마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게 오히려 여권 내에서 좀 골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이 조국혁신당에서는 뭐 공개 토론회를 한 다음에 이제 후보 단일화를 하자라고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서 방식에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 단일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갔던 정치적인 공방 때문에 네. 약간의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이 지역 자체가 뭐 야권에 그렇게 유리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당 후보를 꺾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문제의식을 다 같이 공유할 거라고 봅니다. 자, 신주엽 부대변님. 이번 재보선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 뭐 이재명 대표에게도 의미가 커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되게 이제 뭐 정권 심판론 얘기도 했고요. 자, 적어도 두 곳은 이겨야 본전은 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예컨대 뭐 국민의힘 입장을 보면 부산 금정, 인천 강화 이기고 호남에서 의미 있는 득표 누군가가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자, 어떤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그 전남 네. 현장 최고위에서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지도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민주당에 직면한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발언이 합니다. 생각보다 좀 셌죠. 많이 셌습니다. 많이 셌고 불안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영광군수 같은 경우에는 조국혁신당이 당선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과연 곡성과 영광 중에 한 곳이라도 조국혁신당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면은 호남에서 민주당을 향한 지지가 사실상 철회되었다. 민주당이 아주 매선 회초리를 때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져서 이재명 대표가 11월 달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은 이재명 체제가 존속하기는 저는 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불안함의 표현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고, 근데 저는 영광이나 곡성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조국혁신당이 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후보와 근접한 표 차이로 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민주당이 엄청난 타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퍼센트 비율이 적게 차이가 나버린다고 하면은 그것도 민주당이 엄청나게 아픈 그 지점이 될 것 같아서 이번 10월이 지나고 11월이 지나게 되면은 올해 연말쯤에는 아마 민주당 지도부가 새로운 전당대회를 꾸리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수 대표님, 네. 이게 선거 재보궐선거가 선거 자체 규모로는 되게 작아 보이는데 네. 이 작은 선거가 아니에요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네 곳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보통은 재보궐 선거 하면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끼게 마련인데 이번은 뭐 총선 직후에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는 없어서 네. 약간 좀 서울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관심은 좀 덜한 것 같긴 해요. 다만 저는 이번에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보는 게 호남 지역에서 이제 두 곳에 이제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호남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제 민주당계 정당에게 유리한 지역이었고 거기에 마침 또 이제 지금 조국혁신당 이 등장한 상황인데 지금 조국혁신당이 과거에 이제 총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돌풍을 일으켰다가 이제 총선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좀 제3지대의 어떤 한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관심에서 많이 멀어져 있던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이 어떤 정도의 이제 성과를 달성하느냐가 또 향후 이제 민주 진보 진영의 어떤 판도를 또 바꿀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주제 짧게 짚고 마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호남 동행 국회의원 특별위원회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신주엽 부대변님, 호남 동행 특위 구체적 활동 계획 짧게만 소개해 주세요. 저희가 호남 지역에서 지금 사실 많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남에 계신 국민들도 저희의 국민이고 국민 통합과 국가적인 그 화합의 과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저희가 지난 대선 내내 호남을 공략하기 위해서 내걸었었던 그 복합 쇼핑몰 그런 것들도 이제 차분하게 진행을 해나갈 예정이고 어찌되었든 호남이 아무리 저희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호남에 계신 국민들을 향한 그 구애의 손길 어떻게 하면은 호남을 더 챙겨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그러한 특위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동훈 대표도 굉장히 힘을 많이 실었습니다. 자, 민생을 주로 챙기는 그런 그 특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동수 대표님, 네. 자
사실 보수 볼모지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이 호남의 마음을 어느 정도라도 얻으려면 어떤 게 필요합니까? 뭐 이제 좀 전에 신주호 부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그 국민들 일상생활과 밀접한 이런 민생 정책들을 대안을 잘 내는 것도 저는 중요한데요. 저는 이런 이벤트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가끔 보면 이제 보수 진영에서 막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5.18에 뭐 북한군이 개입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한마디 하면 이런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부의 어떤 메시지 관리부터 잘하는 게 저는 최우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상민 비서관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서진 정책 어떻게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이게 호남의 민심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부 여당의 마음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호남에 더 공을 들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정치 행태가 잘못됐다라는 비판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정부가 잘못 가고 있는 길을 바로잡을 용기가 여당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신주호 부대변인께 좀 관련되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하나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당에서는 지금 이렇게 서진 정책, 호남 불모지의 마음을 여는 그걸 하는데 선거 앞두고 집 나간 토끼도 잡아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 내에서 좀 이렇게 당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집 나간 토끼라고 한다면 기존에 계셨던 보수 지지층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기존에 계셨던 보수 지지층이 저희를 향해서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여론을 통해서 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가장 주된 이유는 이제 저희가 어찌됐든 정부와 더 발을 맞추고 정부와 갈등적인 요소가 비춰지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마치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당정 간의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지금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을 대통령실이 하루빨리 받아들여서 소통하고 화합하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 비서관,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여기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0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6살 신영이는 가족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6년 전 아빠가 세상을 떠난 후 엄마에게 찾아온 심한 당뇨병과 우울증. 결국 일도 할 수 없게 되면서 소인네는 경제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만 졌는데요. 소희의 오빠는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24시간 돌봄이 필요하고 막내 동생 역시 심한 소아당뇨와 뇌신경계 이상으로 대소변을 받아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최근 신영이마저 원인을 알 수 없는 탈모증으로 머리카락 대부분이 빠져버렸는데요. 병원비 걱정에 검사를 받는 것조차 두렵기만 합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슬퍼지는 신영이. 하루하루가 힘겨운 신영이네 가족이 건강하고 평범한 일상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늦더위가 9월 한 달 내내 이어졌는데요.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린 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아있으면서 모레 아침에는 매우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과 기온차가 상당히 크게 나겠습니다. 임시 공휴일인 내일과 또 개천절인 글피 그리고 사이사이에 낀 징검다리 연휴 전체적인 날씨를 봤을 때 이제는 더위가 조금 약해지는 추세고요. 바람도 강해지면서 기온까지 떨어져 낮에도 선선해지겠습니다. 오늘 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가끔 구름 많이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국군의 날인 내일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중부지방에 먼저 비가 시작되는데요. 늦은 새벽 인천과 경기 북서부에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전부터 그 밖에 중부지방, 호남지방 또 오후부터는 경상권 제주에 비가 내릴 텐데요. 전국적으로 양은 적겠습니다. 5에서 10mm, 제주는 최대 40mm가량 오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곳은 바람인데요. 내일과 모레 전국적으로 강풍이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산지 쪽은 순간풍속 초속 20m, 제주 산지 쪽은 초속 25m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서해와 제주 해상 위주로 물결도 높아지는 해역이 많겠고요. 당분간 제주 해안과 내일부터 남해안의 너울성 파도까지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5.9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순직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정부가 대통령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야당 지도부들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1심 재판부가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시민대책회의는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피해 학생은 790여 명, 피해 교직원은 30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텔레그램 측은 불법 콘텐츠 삭제와 차단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정에 갔었던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아까 화면을 보니까 거기 이제 서초동에 가 계신 모습을 봤거든요. 지금 네. 지금도 그쪽 서울중앙지법 그 근처에 계십니까? 네네, 법원에 있습니다. 아, 지금 아직 법원에 계시군요. 지금 이제 구형하고 결심 공판은 지금은 끝난 상태죠? 아닙니다. 지금 이제 검찰 구형이 끝났고요. 네네.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 네. 지금 이제 그 최후 마지막 변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 변론하고 있군요. 자, 네. 그럼 오늘 이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어요. 의원님, 네. 이 징역 3년 구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 검찰의 증거 조작 기소였고 그런 화려한 법 기술을 구현한 그런 기소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도 뭐 이런 관련 내용이나 뭐 네. 기사나 또 주변 분들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또 담당 변호사께서도 무죄를 확신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보기에 너무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검찰의 오늘 공판에서 이제 주장을 보면 뭐라 그랬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현직 도지사라는 우월적 권력을 악용해서 매우 계획적이고 집요한 방법으로 뭐 회유하고 위증 교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위증 교사를 통해서 2018년 공직선거법 사건의 실체와 양형에 모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런 주장도 맞지 않는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 법원 판결을 보면은 네.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 그 토론회나 이런 과정에서 인터뷰나 이 과정에서 갑자기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다소 그 정확하지 않은 인식이나 발언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를 허위로 볼 수 없다. 그런 취지의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오늘 검찰이 얘기한 그런 그 김진성의 증언이 영향을 미쳐서 그런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거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또 우월한 지위를 이용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그 김진성이라는 분이 그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라고 해서 뭐 위화감을 가지거나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좀 두려워하거나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을 검찰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여권에선 그 김진성 씨와의 녹취록을 보면 그 행간에 좀 위증 교사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반면에 전현희 의원님은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 진술 내용을 짜집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이 어떻게 짜집기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실제 이번에 검찰이 그 핵심 증거로 내세운 게 김진성 씨의 증언입니다. 네. 그 증언의 녹취록인데요. 검찰이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한 그리고 법정에서 튼 녹취록이 약 7분 내지 8분 정도 분량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판사가 재판장에서 그 외에 일부만 트냐 전체 다 틀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법정에서 실제로 전체 다 틀었더니 한 30분 정도의 분량이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그 내용에서 검찰은 이른바 발췌를 한 겁니다. 검찰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그런 내용을 중간중간 말을 빼고 이런 식으로 유리하게 발췌를 해서 7, 8분간을 압축을 해서 증거를 제시한 거고요. 근데 전체 30분 분량의 녹취록을 다 이렇게 그대로 보면은 네.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위정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달라.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불리하지 않게. 예, 기억에 반하는 맞게. 얘기는 할 필요 없다. 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을 12번이나 그 30분 내에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달라, 기억나는 대로 해달라, 이런 취지의 이제 녹취인데요. 이걸 왜 위정 교사라고 하는지 제가 법조인 출신이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위증 교사가 아니라는 말씀 전현희 의원님께서 해주셨고요.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정부는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 열어서 순직 해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 3개 법안에 대한 제의 요구안 의결했습니다. 거부권 행사 대통령에게 건의한 건데 정부는 해당 법안들이 입법 권력 남용이자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최혜병 특검법은 그 법사위 청문회에서도 밝혀졌지만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해서 주요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수사인 거죠.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제대로 철저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 왜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건지 이해를 하기가 어렵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권익위의 무혐의 그 디올백 수수와 관련된 그런 사안이라든지 최근의 공천 개입 사건이라든지 국민들이 모두 다 궁금해하고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히려 김건희 여사의 그런 불법 의혹들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중대한 사용인 거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라는 것이 헌정 질서 위반이라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그 주장이 헌정 질서를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의 수사를 내용으로 하는 특검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는 것은 본인과 배우자는 수사를 받지 않겠다. 즉 수사를 방해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헌법상의 대통령 거부권이 아무리 헌법상 권한이라 하더라도 무소불위로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나 가족 등에 관한 이해충돌 사안에서는 거부권이 자제되어야 한다는 헌법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헌법 위반이다. 자, 전현희 의원님께서 오늘 최고위회의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국민과 맞서 싸운 권력의 말로를 기억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통령은 국민을 섬겨야 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이 명령하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하는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리고요. 그래서 뭐 대통령 포함해서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모두 다 그런 위치에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들께서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들 3명 중에 2명은 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 특검을 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국민들의 여론이 이미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들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대통령의 본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것을 거스를 때는 그동안 우리가 역사에서 그 말로가 굉장히 안 좋았다. 이런 걸 우리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2016년 상황 이제 되돌아보면 뭐 국정감사, 국정조사 이후에 대규모 촛불 시위 열렸고요.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여야가 이제 협조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어요. 그 당시엔 뭐 대통령 사과도 있었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권력의 말로를 기억하라. 이게 좀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과거에 그런 역사적인 우리 대통령의 국민의 명령과 국민의 여론을 따르지 않았을 때 발생했던 그런 사례를 염두에 두시고 그런 길을 걷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중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네. 일정상으로 보니까 이번 주말에라도 재표결을 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야권에서 왜 좀 서두르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그 대통령 거부권을 아직 이제 국무회의에서 재결을 표결 이제 결정을 했지만 아직 대통령의 최종적인 그런 도장이랄까 최종적인 결정은 아직은 되지 않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최종적으로 거부권이 행사가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이미 이 거부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하고 있고 특검법이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여기 그 재의결을 미룰 이유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계속 전국이 계속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생기고 네. 또 국정감사 뭐 이런 걸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빨리 절차가 진행되어야 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기에는 이제 뭐 공직선거법 뭐 시효 뭐 그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자, 재표결할 경우에 과연 여권에서 이탈표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이번에도 가장 주목할 만한 그런 부분인데 여당 원내 지도부는 이번에도 이른바 단일 대우 강조하고 부결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 여당에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의 입장이 약간은 좀 차이가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네. 실제로 이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은 국민들의 이 특검법 통과 여론이 워낙 높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민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 까도 계속 나오는 이 양파 같은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좀 털고 가자. 이런 여론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에는 여당에서 이탈표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저희는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인 전현희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일요일인 어제 전현희 의원님께서는 부산 금정구 방문하셨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네. 전 의원님 부산이 고향이죠? 고향은 아니고요. 고향은 통영이고 고등학교를 거기서 나오셨군요. 네. 네, 거의 뭐 고향이나 비슷한 뭐 그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 어제 어떤 일정 소화하셨습니까? 어제 우리 민주당 후보 선대본 출범식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랑 보건복지위원장 또 복지위 위원들이 지금 현재 부산에서 현안이 되는 침례병원 현장에 찾아서 지금 지금 7년째 문을 닫았거든요. 지역 금정 지역의 가장 이제 큰 600병상 규모의 병원인데 화산으로 7년째 불이 꺼져 있어서 여기에 다시 공공병원으로 살리는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일단은 그 의정 갈등, 의료 공백 해소와 관련된 행보로 보이는데 뭐 아울러 이번 어떤 선거 앞두고 지역 현안 챙기기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나요? 뭐 이번에 이 의료 대란에서 지금 부산 금정구에 사실상 이런 응급 환자나 그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대형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 대란에 있어서 특히 이 침례병원이 공공병원으로 지역의 의료의 수요를 이렇게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높고 부산에서도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또 한동훈 대표의 공약이기도 한 걸로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인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지역을 찾아서 이 침례병원을 살리겠다 이런 식의 입장을 표명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중앙의 이슈이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 부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네, 보궐선거 얘기로 다시 와서 이번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이번 재보선에서 우리 전현희 최고위원님은 어떤 역할 맡으셨어요? 당내에서? 저는 금정구 선대본에 중앙에서 이제 지원하는 그런 책임을 맡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선거를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이제 선거 운동을 하게 되면은 자주 부산에 찾아서 선거 운동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서울 지역구는 잠시 비워두시고 이제 부산에 좀 자주 가 계실 것 같고요. 네. 자, 의원님 지역 민심이 중요합니다. 만나보신 주민들 주로 무슨 얘기들 많이 합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중앙에서 이슈가 되는 이런 이제 김건희 여사 얘기나 공천 개입
이런 이제 문제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정권에 대한 실망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장을 주로 이렇게 많이 다니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그리고 물가가 너무 비싸다. 그런 말씀들 너무 많이 하시고요. 네. 제가 시장의 상인분들이 이렇게 이제 채소를 다듬는 걸 봤는데 요즘 배추가 금추잖아요. 네. 네, 배추가 진짜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시장에서 파는 배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기후 때문에 배추 농사가 굉장히 안 됐고 그 때문에 우리 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 이런 걸 현장에서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네. 부산 금정구청장 경우 주요 변수가 야권 후보 단일화 여부입니다. 서로 간의 비난전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단일화 논의 진행 중이에요? 지금 당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현재는 없고요. 네. 그렇지만은 야권이 이제 서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일화의 방식이라든지 언제 해야 되든지 이런 거는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는 되지는 않았고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지만은 이번에 반드시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 후보가 이번 금정구청장에 당선되어야 된다. 그런 입장은 강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 출연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무엇을 위한 단일화냐. 표 계산만 하는 단일화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무엇을 위한 단일화인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현재 이번 금정구청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윤석열 정권의 이런 여러 가지 실정과 불법에 대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확인하는 선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선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많은 부산의 또 금정구의 주민들도 동의를 하고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생각합니다. 네. 자, 호남의 경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경쟁 구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부 거친 설전도 오가고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건전한 경쟁입니까? 좀 과열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약간 우리 조국당과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그동안 협조 관계였고 네. 또 총선에서 사실상 비례는 조국당, 민주당이 지역당 이런 좋은 그런 이제 서로 협조하는 관계였는데 이번에 이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 그렇게 어느새 경쟁하는 관계로 됐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특히 영광의 경우에는 민주당 출신이 조국혁신당 쪽으로 가서 그쪽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정치 도의적으로 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좀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요. 또 이제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우리가 모두에 얘기했던 오늘 이제 공판 얘기인데 오늘 의원님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는 어떤 심경으로 좀 곁에서 지켜보니까 보였습니까? 곁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그래도 무죄를 확신했지만 좀 그래도 약간은 마음이 불안하고 혹시나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좀 걱정을 하면서 이제 지켜봤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께서는 굉장히 담대하시고 또 미소를 띠면서 오히려 걱정하는 저를 위로하시는 정도로 담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께서도 이 사안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고 무죄를 확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담담하게 이 사건을 잘 대응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재판장 주변 분위기 중에 조금 기억에 남는 부분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재판장이 법원에 들어오기 전에 법원 입구에서 제가 좀 빨리 왔었는데요. 이제 여당 지지하는 지지자들 그리고 유튜버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랑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와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대표님 이제 오시기 전에 굉장히 막 좀 험악한 분위기도 서로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뭐 서로 막 비방하고 비판하고 이런 그래서 좀 걱정했는데 이제 경찰들이 좀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면서 이제 좀 조용해지긴 했지만 그런 양쪽이 갈라져서 서로 국민들이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싸우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좀 약간은 착잡하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전현희 의원님은 현재 법사위 소속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것만은 반드시 하겠다 싶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이 법사위를 지원을 하면서 이 검찰과 감사원 등 소위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 이런 이제 그 입장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것 때문에 이제 법사위에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정감사 때 제가 애초에 약속드렸던 그런 일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감사원에 그 한남동 관저 공사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고 부실 감사를 한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파헤쳐서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허투루 사용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귀를 사로잡는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태원 참사 2주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판결 어떻게 나왔어요? 네, 이게 사실 두 사람 다 혐의가 대동소이했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 구형도 7년으로 똑같았어요. 그리고 또 같은 재판부에서 선고를 했는데 엇갈린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 구청장은 무죄,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두 사람의 이제 대표적인 혐의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결국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이제 사상 사고 발생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된 이제 안전관리 대책 세우지 않았다. 그리고 사고 발생 후에도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았다. 이런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던 건데 이 점 자체가 사실 박 구청장은 아예 인정되지 않은 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거고 이 전 서장에 대해서는 인정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인데 이 혐의가 인정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피해자가 이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과실로 인한 사고 상황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과실하고 사상 간의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이번 이제 재판의 쟁점은 사고 예견 가능성이 될 것이다라고 봤었어요. 보통. 그런데 이 전 서장 같은 경우 이게 실제로 좀 쟁점이 됐고 예견할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재판부의 유죄 판결의 근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대형 참사 전부를 예측할 수는 없었더라도 충분히 이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 결과를 예측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제 치안 대책을 수립하지도 않았고 인파를 예방하거나 통제하거나 관리할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유죄가 맞다. 이렇게 좀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박 구청장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가지도 않았고 아예 과실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과실이 되려면 결국 의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의무를 하지 않아서 과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 이 의무 자체가 추상적으로 이제 이 지자체가 이런 안전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추상적인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규정상으로 명시돼 있는 것으로는
이제 그런 의무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청장과 경찰서장이 다르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점에서 일단 이제 이 판결이 엇갈렸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결심 공판도 열렸습니다. 검찰 구형이 또 나왔죠? 네, 검찰이 오늘 이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을 했는데요. 네. 일단 모두 다 아시다시피 사실 이 뉴스 너무나 다 주목받았던 뉴스라 음주운전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포함이 안 됐어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검찰이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그래서 3년 6개월의 구형을 한다. 이렇게 좀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네. 자, 김호중 씨 최후 진술에선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 가장 먼저 이번 일로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 선생님께 사죄의 마음을 담아 꼭 전해드리고 싶다면서 죄송하고 반성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이제 구치소에서 많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면서 선처를 좀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네. 뭐 훗날 인생을 살 때 오늘 이 시간을 잊지 말고 살자고 꼭 말하고 싶다면서 10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정진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날 뭐 사실 이제 김 씨 외에도 김 씨의 공범으로 이제 이 같이 재판에 회부된 인물들도 이제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이들을 향해서는 이제 모든 건 저로 인해 일어난 일이다. 옆에 있는 형들에게도 미안하고 죄송하다. 이렇게 꼭 이야기하고 싶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사고를 은폐하려고 이제 매니저에게 대리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이 생각 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뭐 사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폐기한 이 본부장 A 씨에 대해서는 이날 3년. 각각 징역 3년이 구형이 됐고요. 그리고 경찰에 대리자수한 매니저 B 씨가 있습니다. 이 B 씨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이 됐습니다. 김 씨가 이날 이제 이 재판장을 좀 들어서는 과정에서 이제 목발을 짚고 한쪽 다리를 절뚝이면서 좀 입장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노래할 때는 그런 거 못 봤었는데. 근데 이제 본인의 이야기는 네. 이게 이제 계속 좀 고질적으로 선천적으로 알아온 발목 통증인데 그동안 이제 계속 이 가수 활동을 할 때는 이 활동이 이제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이제 적절한 치료를 이제 수술을 받을 수가 없었고 진통제로 버텨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수감 기간에는 아무래도 이게 마약성 진통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 처방 자체를 좀 받을 수가 없어서 이제 그동안 좀 치료를 받지 못했고 그러면서 굉장히 악화됐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로 지금 일단 이 보석을 청구를 한 상황이었고요. 오늘 보석 신문도 함께 열렸는데요. 일단 변호인은 지금 피고인이 발목 양쪽에 이제 수술로 증상을 좀 완화하려고 했는데 이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약물로 버텼지만 지금 이제 제대로 치료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구치소에다가 이제 외부 진료 좀 받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도주 우려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경호상 이유로 안 된다 이렇게 좀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차라리 보석 청구해라 이렇게 좀 권유를 받았는데 일단 검찰이 네. 그런데 오히려.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도주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석 요청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기각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보석 허가 여부는 오늘은 안 나왔고요. 조만간 아마 이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1심 선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1월 13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11월 중순이네요. 1심 선고는 11월 13일 날 내려진다. 라는 말씀하셨고요. 자. 음식점주들과 배달 앱의 갈등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업계 1위 배달의 민족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다고 해요.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일단 이제 두 가지 이제 쟁점이 생겼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이제 낮거나 동일하게 이제 설정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제 최해 대우를 요구했다라는 의혹이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매장 가격과 배달용 가격을 동일하게 맞추도록 이제 가격을 통제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우선 이제 최해 대우라는 것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배달앱이 말은 일단 좀 어렵네요. 사실 네. 자사우대라고 이해하시면 더 쉬울 것 자사우대. 같아요. 네, 그래서 네네. 이제 배달앱마다 수수료가 이제 만약에 달라요. 3,000원, 2,000원, 뭐 1,000원 이렇게 다 다르면 이 배달 음식을 파는 점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수료가 비싼 곳에서는 음식값을 높여서 팔고 수수료가 저렴한 데서는 음식값을 좀 저렴하게 팔고 싶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게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수수료가 3,000원이고 2,000원이고 1,000원인 업체가 있으면 3,000원인 업체에서 이제 전화해서 왜 우리한테만 음식
비싸게 파냐. 다른 데랑 똑같이 팔거나 더 저렴하게 팔아라라고 요구를 하면 이게 최해 대우를 요구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뭐 점주 입장에서는 이제 가령 그런 식으로 사실 이제 수수료를 어느 정도 상세를 해서 네. 음식값을 이제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좀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다 모든 앱에서 우리도 똑같이 좀 싸게 팔아 아니면 우리도 다른 데랑 똑같이 가격을 맞춰줘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사실 음식점주 입장에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다 비싸게 팔자 똑같이 이렇게 결정을 하면 결국 그 피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소비자에게 다 네. 전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이제 수수료가 비싼 앱에서 음식이 더 비싸니까 소비자들이 그럼 좀 더 저렴한 앱에 가서 차라리 주문을 해야겠다 이렇게 좀 이동을 할 테고 네. 그러면 이제 그 앱 입장에서는 우리가 수수료를 비싸게 했더니 음식값이 비싸지면서 소비자들이 우리를 찾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수수료를 낮춰야겠다. 이렇게 좀 이 시장이 선순환을 하는 게 이런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모두가 이제 최애 요구를 하면 결국에는 이제 이 가격 조정 기능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정에서 이 사안을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동일 가격 이제 인증제라는 건데 네네. 이 배민이 지난 7월부터 이제 동일 가격 인증제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배달앱을 음식을 시켜 먹을 때 뭐 이제 뭐 짜장면 한 그릇에 뭐 10,000원인데 예. 매장 가서 팔면 막 7,000원, 8,000원 막 이렇다. 이러면 예. 이제 사실 이 배달앱을 이용했을 때 사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배민이 이 똑같은 가격으로 배달앱에서도 똑같은 가격으로 팔고 매장에서도 똑같은 가격으로 파는 게 확인이 되면 거기에 인증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비자가 주문을 할 때 이렇게 보면 매장과 같은 가격이다라고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업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에게 이 동일한 가격으로 좀 팔게끔 이 강요하는 거다. 강요하는 행위다. 그래서 가격을 통제하는 행위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입점업체들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을 좀 이중 가격으로 만회하려는 좀 전략을 많이들 좀 펼치고 있는데 이거 자체를 좀 통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입점업체들 반발에 배민 어떤 입장 내놓고 있어요? 일단 동일 가격 인증제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배민은 이게 소비자의 오히려 알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제도일 뿐이지 이게 뭔가 이제 통제를 하려거나 뭐 가격을 뭐 어떻게 강요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중 가격을 표시하도록 오히려 권고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 소비자에겐 더 이득이 되는 제도라고 일단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최대고 요구 같은 경우에는 아니라고 부정을 하진 않습니다만 이제 배민의 주장은 그겁니다. 지금 우리 경쟁사가 먼저 했어요. 그래서 경쟁사가 이렇게 하면서 시장 질서를 흐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배민 같은 경우에는 업계 최저 수수료를 좀 정책을 좀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업계 1위다 보니까 이제 그럴 만한 여력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럼 이제 이 업계 최저 수수료를 유지를 했을 때 사실 이 자사 앱에서 판매하는 음식 가격이 낮아져서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역시 경쟁사가 이 최해 대우를 요구하면서 음식값이 다 똑같이 동일하게 올라가는 형식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피해를 보다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게 배민의 입장입니다. 배민의 해명 들어봤고요. 자, 끝으로 날씨 소식 살펴봅니다. 제11호 태풍 끄라톤이 과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기상청에서는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까? 아마 이 뉴스 너무 궁금하신 게 이번 주에 이제 다 여기 퐁당퐁당 연휴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놀러 갈 계획 세우시다 보니까 도대체 이 태풍이 정말 오는 거야? 우리한테 영향이 있는 거야? 이제 궁금하실 텐데. 자, 지금 우리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한테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좀 아쉽게도 지금 당장 제가 정확한 뉴스를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필리핀 마닐라 북부 해상에서 지금 북상 중인데 예상보다 너무 느립니다. 사람 걸음 속도로 지금 오고 있다고 해요. 사람 걸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게으른 자가 거기도 또 있었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선 주 후반쯤에 그러니까 일요일 이후에 이제 제주도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끄라톤은 지금 매우 강상태로 이제 타이완 남부와 이 필리핀 사이의 바시 해협에서 서북서 쪽으로 이제 느리게 움직이고 이제 지금 당장 상당히 위력이 강한 상태입니다. 근데 현재로서 이제
10월 3일쯤에 타이완 남부에 상륙해서 중국 저장성 쪽으로 북상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지금 예상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진로가 어떻게 될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보통 이제 2, 3일 정도 지나야 좀 뚜렷한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나라, 영국, 미국 이렇게 여러 나라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자료를 지금 살짝 좀 보면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통과할 것 같다. 그런데 이 통과를 하되 태풍 단계는 아니고 태풍보다는 한 단계 낮은 열대 저압부 형태로 통과할 것 같다. 이 이야기 지금 이 전망이 가장 우세합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의 전망이고요. 또 하루 이틀 뒤에 또 보도록 하고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짤막하게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오는 걸로 예보가 됐어요. 네, 내일 비가 쏟아진 이후에 이제 찬 공기 내려오면서 날씨가 쌀쌀해집니다. 지금 이제 오늘 같은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침 기온 18도였는데 모레 되면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상당히 갑자기 쌀쌀한 날씨가 될 텐데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Don't worry.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 드립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내 집 마련의 첫걸음 하면 역시 청약통장입니다. 네. 이 청약제도가 11월부터 좀 바뀌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네. 가장 핵심이 납입 인정액이 오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뭐 납입 인정액은 보통 이제 공공분양할 때 많이 하시는데 공공분양할 때 청약할 때 보통 이제 납입 인정액이라고 그래서 얼마를 넣으면 그걸 인정해 주겠다 이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보통 10만 원까지 인정액이었습니다. 10만 원 이상 넣어도요. 이상을 넣어도 딱 1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더 넣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제 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거든요. 5만 원부터.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저 예금도 되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그래서 사실 보면은 뭐 제가부터 5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뭐 통계,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료를 보면 한 2만 원부터 50만 원 이렇게 돼요. 근데 보통은 많은 분들이 10만 원 그래서 많이 넣으시고 아니면 5만 원 넣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쨌든간에. 기존까지는 10만 원만 이제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25만 원까지 인정받으니까 이왕 넣을 거 이제 25만 원까지 넣으면 당연히 납입 금액이 커지다 보니 1순위에서 이제는 공동순위일 때 사실상 이제 더 유리해지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25만 원을 넣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이제는 재화를 어디다 투입하나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여유가 되신 분들이 가능한 거죠. 여유가 되는 분들 가능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15만 원을 다 모아가지고 딴 데 투자할 수도 있는 거. 그래서 그냥 우리 권혁중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10만 원씩 청약통장 넣었던 분들 25만 원 올리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좋다. 만약에 여유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25만 원씩 넣는 게 당연히 더 좋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률일 때 사실상 이제 납입 저축액이 많은 것이 더 유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여유가 된다 그러면 그냥 25만 원씩 넣어놓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뭐 말은 합니다. 뭐 시장에서는 사실상 뭐 이게 25만 원 월 납입액 인정액이 뭐 당락을 자율할 수 있는 게 뭐 노부모 특별 공급이라든지 일반 공급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막상 청약 넣으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일단은 이게 청약 제도가 너무 복잡해서 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그냥 오래 넣고 그다음에 많이 넣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확률이 높아진다. 확률이 높아져. 왜냐하면 지금 1순위만 보더라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청약 통장 하신 분들이 2천만 명이 넘어가고요. 그중에 1순위가 한 330만 명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오신 분들 다 1순위예요. 사실상 본다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다른 분들보다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뭐 오래 넣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오래 넣는 거 다음으로는 이제 많이 넣는 게 사실 중요하다 보니까 뭐 25만 원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납입 인정액을 25만 원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억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이제 바뀌었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국민주택 청약 넣을 때 이제 기준입니다. 민영주택 조건은 그대로죠. 네, 그렇죠. 일단은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겠지만 1순위는 2년 해야 되고 24회 넣으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2년 유지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1순위가 되는 거고 민영주택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입한 지 2년이 지나는 건 똑같은데 일단은 어느 정도 돈이 이제는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예금이 많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청약 통장에 저축통장이 종합저축통장에 많이 들어가신 분이 더 유리하다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는 제가 조언해드리고 싶은 거는 청약제도는요 진짜 네.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더기 제도. 고치고 해갖고 사실상 뭐 전문가들도 이거를 모집 공고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지 않는 이상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요. 잘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청약을 넣어야 될 사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꼭 보시고 이제는 조건을 좀 확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1순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쟁이 발생한다고 본다 그러면 납입 인정 금액 또는 납입 인정 회차 이런 게 중요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들의 공통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25만 원 인정되니까 네. 여유가 되면은 25만 원 올해 넣는 게 좋다. 그런데 사실상 청약 넣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무주택자이신 분들 대부분이 무주택자이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 많고요. 예. 이런 분들일 텐데 과연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세금 빼고 내가 월급에서 세금이라든지 고정비용 빼고요. 가처분 소득에서 25만 원 저축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까? 예. 그러니까 사실상 근데 정말 유리해요. 만약에 여유만 되신다 그러면 저는 25만 원 매달 넣어놓으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청약 통장 갈아타기도 이제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네. 이거 포함해서 또 바뀌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때만 하더라도요. 뭐 청약 저축 통장이 있었고요. 네. 청약 통장이라 보통 얘기하죠. 그다음에 부금이 있었고요. 청약 부금, 청약 예금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민간이냐 공공이냐 이걸 나눠서 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종합저축 통장으로 하나로 묶였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는 청약 저축, 그다음에 부금, 예금 통장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청약 저축 같은 경우는 34만 명이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 가지고 있고요. 계좌가 네. 청약 부금이 14만 명, 예금이 90만 명이나 지금 계좌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갈아타기가 가능한 겁니다. 뭘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이제 갈아타기가 가능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은 은행 가셔서 이거 갈아타겠다라고 하시면은 왜냐하면 세제 혜택도 있고요. 종합 저축이 그다음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도 됩니다. 그래서 종합 저축에 혜택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원하시면은 갈아타도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종합 저축이라는 거는 공공도 넣을 수 있고 민영도 넣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종합저축 공공 넣으려고 계속 하고 있다가 청약저축 들고 있다가 나는 그럼 이제 종합저축으로 갈아탔으니까 민간도 넣을 수 있나 보다. 그럼 네. 민간에 넣는데 그러면 그 기간을 온전히 인정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내가 청약저축에 들은 만큼만 공공에서 인정받고 민영은 내가 갈아타기 그 순간부터 사실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 네. 그게 공평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도가 바뀐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 저는 뭐 가장 좋은 거 금리 인상인 것 같습니다. 청약저축 통장의 문제점이 금리가 너무 낮았던 거죠. 네. 항상 고금리 시기였는데 별로 이제 저축통장은 그대로 청약통장은 그대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부가 금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오늘 카톡으로 오더라고요. 국민은행에서. 예.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제는 그 유주택자인데 그 청약을 들고 있거든요. 저는 일부러 계속 넣고 있는데. 뭐 2주택 하시려고요? 다주택자인데. 근데도 넣고 있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종합저축 사실상 이게 그 통장을 돈을 모으는 게 오히려 이게 뭐 청약을 넣는 것보다는요. 일단 모으는 재미가 또 있어요. 모으는 재미 있고 나중에 또 이 집을 팔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네. 그죠? 그래서 이제는 금리가 높아졌는데 2.8%였습니다. 원래 그 청약 저축이. 그런데 이제 0.3% 포인트 정도 높여서 3.1%로 3%대로. 네. 그래서 저는 금리도 뭐 나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저는 이제 금리 이번에 인상이 됐다라는 거에서 카톡으로 오늘 또 오더라고요. KB 국민은행에서. 그래서 네네. 이런 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는 기존에 들었던 부분은 이제 종전 금리를 따라가고요. 이번부터 그래서 높은 금리로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도 올랐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네. 뭐 여유 있으면 25만 원 넣으면 당첨 확률 높아진다는 얘기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점제 혹은 부양 가족 없는 청년들에게 좀 기본적으로
불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청약 무용론이 이제는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는 이유가 있는데 사실 네. 가점제 같은 경우가 만점에 84점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84점이 어떻게 나오느냐. 네. 무주택 기간이 32점이고요. 저축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17점, 부양가족 수가 이제 35점 해갖고 총하면 이제는 84점이 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게 이제는 무주택 기간 32점 받으려고 그러면요, 만점 받으려고 그러면 15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청약저축 가입 기간도 15년 이상이어야 돼요. 그 사이에 얼마나 물가가 뛸 거며, 그다음에 그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뛸 건지 그건 아마 상상하면은 생각하시면 뻔히 아실 것 같고요. 부양가족 수 35점 만점 받으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부양가족 수가 없으면 이제 5점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있으면 5점인 거죠. 근데 네. 부양가족 수가 한 명씩 늘 때마다 이제 5점씩 늘어나서 만점이 35점이면 나 빼고 6명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는 거의 자녀가 한두 명이고 이럴 텐데 만점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야 나는 애가 한 명 낳을 건데 뭐 부양가족 수에서 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는 많은 청년들이나 이제는 젊으신 분들이 청약통장 무용론이죠. 이거 어차피 만점 못 채우니까 그래서 이제는 진짜 만점으로 청약 넣으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이세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어떻게 만점이 나왔을까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게 되겠죠. 일단 조사를 합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토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부정청약을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그중에 70%가 부양가족 수를 조작을 한 거죠. 한마디로 주민등록증만 옮겨갖고 부양가족 수를 늘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만점을 받았던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꼼수가 사실 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걸린다라는 거, 어차피 걸린다는 그래서 이거는 부정청약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청약통장 무용론도 일부 나오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자 우리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청약제도 어떤 부분 좀 개선하면 좋겠다 싶은 부분은 어떤 게 있어요? 너무 복잡해요. 뭐 그냥 딱 한 가지 이해하기 좋은 것만. 모든 전문가들이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청약 제도가 너무 복잡해서 그러니까 모집 공고를 봐야지만 이 조건을 알 수 있을 정도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또 바뀐 거잖아요. 10만 원에서 25만 원 또 봐주죠. 무주택도 그다음에 비아파트에 있는 무주택자 기준도 또 이번에 바꿨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바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번 싹 정말로 구조개혁처럼 한번 싹 갈아입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좀 청약 제도를 한번 손을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시면 또 문제점이 높은 분양가 있죠. 그다음에 커트라인이 높죠. 그다음에 높은 경쟁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청약통장 무용론을 좀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좀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청약통장은 많이 넣는 것보다 꾸준히 넣는 게 더 중요하다.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예. 많이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꾸준히 넣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차피 1순위 되려고 그러면요. 그러니까 청약에 당첨되려고 하려면 사실상 성공하려면 15년 이상 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가시는 게 좋아요. 물론 선납제도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영 같은 경우에는 선납제도가 있어서 내가 그냥 600만 원까지는 다 선납제도가 되거든요. 그냥 채워 넣는 거예요. 한꺼번에 처음부터. 그런 건 있어도 사실상 지금 보면 25만 원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꾸준하게 오랫동안 이제 붙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지금 만점자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330만 명이 육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기시려 그러면 말 그대로 꾸준하게 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도 개편이 청약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사실상 뭐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번에 이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좀 기간이 아니면은 그 제도가 좀 바뀌었죠. 그래서 비아파트 기준으로 수도권 경우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면 한 7억에서 8억 정도 되는 비아파트, 빌라라든지 연립주택도 무주택자로 인정받거든요. 그러면은 청약에 불붙어요 또. 그러니까 경쟁이 더 치열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전에는 무주택자 인정 못 받아서 청약을 못 넣었는데 공공청약을 못 넣었는데 이제는 연립주택 빌라 사는 분들이 웬만해서는 다 이제 무주택자 인정받거든요. 공시가격 5억 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많은 분들이 비아파트로 해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공공청약 다 집어넣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는 청약의 경쟁률이 더 치열해질 거다. 그럼 거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 누가 오랫동안 25만 원 붙느냐. 이게 또 갈림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분들은 해봤자 어차피
청약 무용론 때문에 뭐 영향 없을 거다 그러시는데 저는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없어도 당분간 25만 원씩 꾸준히 넣으신 분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한 뭐 10년 후 아니면 이렇게 됐을 때 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권혁주 평론가님.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때요? 예,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모습은 분명히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9월 넷째 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0.04% 상승했거든요. 네. 지난주 0.05% 상승폭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상승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계속적으로 아마 뭐 증가폭은 줄더라도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특히 서울 아파트 중심으로는 조금씩 이제는 계속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우려스럽다라는 생각 많이 해봅니다. 예. 왜냐하면 무주택자분들이 사실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좋은 입지 들어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조금 그래서 결국에는 청약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다시 청약으로 돌아오네요. 그렇죠. 이제 매매 같은 경우는 너무 올랐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이제 낮은 가격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청약을 넣으시는 거잖아요, 사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경쟁률이 치열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청약제도에 대해서 쭉 알아봤고 부동산 시장 현황 약간 상승세라는 말씀까지 이제 들었는데, 자. 청약제도 이제 복잡한 거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들어도 어렵다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청약제도 이거 하나라도 알아놓자. 또 요거 하나만 준비해 놓자라고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저는 당첨 이유를 생각해라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당첨 이유를 생각해라. 자금 조달에 대한 계획 없이 청약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 그래요? 만약에 자금 조달 계획 없이 들어가시면 당첨됐잖아요. 그럼 만약에 돈을 못 구한다라고 본다 그러면 사실 지금 아시겠지만 대출 조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금 못 구하면 재당첨이 안 되죠. 이제는 거의 뭐 계약 포기가 된다 그러면 재당첨 제한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공공 분양에서 청약 넣기는 거의 물 건너갔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청약을 넣기 전에 내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건지 대출 여력이라든지 뭐 지금 보면 이제 스테스 DSR 3단계까지 내년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자금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하셔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입니다. 모처럼 생긴 휴일에 어울리는 끝곡 윤종신의 휴일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아무런 약속 없는 쉬는